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뭔가 좀 재미없다 싶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으로 되돌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매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힘도 없고요. 매수세도 확실히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젠슨 황 CEO가 뭔가 좀 슈퍼히어로처럼 뭔가 좀 구해주기를 바랐었는데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재료도 없었고요. 결국 엔비디아의 GTC는 오히려 실망 매물로 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최근에 뉴욕 증시는 어디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다 파란색입니다. 다우 지수 0.6%, 나스닥 지수 1.7% 하락했고요. S&P 500 1.07% 하락을 했네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건 요 밑에 있는 이 두 종목의 책임이 크겠죠. 테슬라가 5% 오늘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조금 올라오는 듯 하더니 금세 저점으로 다시 내려갔고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좀 실망스러웠나 봐요. 3%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두 개 종목의 어떤 문제점들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스트래티지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3.7% 하락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스트래티지의 주가 움직임도 똑같이 그냥 작은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매가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쓰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심리. 보시는 것처럼 크래시, 휴즈 크래시가 일어났다. 어디에 일어났을까요? 불리시 센티먼트. 센티먼트가 이제 그 투자 심리잖아요. 굉장히 불리시한, 그러니까 상승을 추구하는 그 투자 심리가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큰 금이 갔다라고 어떤 서베이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S&P 500 지수가 3월 내내 이렇게 하락 국면을 거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악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월까지도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S&P 500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더 이상 희망보다는 약간 실망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미국 시장의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자금 유입 흐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됐었죠. 그리고 지난 6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2조 8,700억 원? 이 정도 되겠네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도 계속 그래도 미국은 오른다라는 개념이 만연했었고 지난 1개월부터 뭔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오히려 유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미국은 강하다, 미국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얘기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망하면 그러면 또 미국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관세 리스크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2년 동안 너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미국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꺾일 때가 온 거고 그 꺾임을 우리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계속 샀는데 지난 2주 3월 들어와서는 진짜 이제는 미국이 꺾일 때가 됐다는 걸 많이들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도 미국이 계속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치가 오늘 또 새로 갱신이 됐는데
2%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1.7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1분기고 이 연중에 어떤 GDP 전망을 봤을 때 뭐 2% 이상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CNBC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7%까지 올해 작년 9월부터 전망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저치까지 다시 떨궈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그냥 걱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미국 증시가 안 좋아도 앞으로 미래가 좀 밝아 보이면 뭔가 좀 잡을 만한 어떤 꼬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바이더 딥을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시장이 사지도 않고 계속 팔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실물 지표가 시장을 좀 구해주지 않을까 이번 주에 기대를 했었잖아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번에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0.7% 증가했는데 여전히 2월 자료입니다. 2월 자료라는 건 아직 관세 부과되기 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관세 부과되기 직전에 이렇게 좋았다는 건 오히려 불확실성을 또 유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땡겨놨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도 이제는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뭐 그렇게 지금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관세 리스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죠.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 수입 물가지수 0.1% 예상치는 마이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0.1% 플러스가 나왔고요. 수출 역시 마찬가지로 0.4%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좀 땡겨서 수출 수입을 했던 것이 물가의 상승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시장은 또 물가 올라간다 이러면 막 바로 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이 부분도 악재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직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이죠. 이번 주 말까지 금요일까지 시장을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이유 FOMC에서 무언가 좀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월에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금리가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올해 안에 2번 혹은 그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도표에 찍어준다면 시장은 한 번 그래도 한숨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의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덧 4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준이 이 우려를 조금 씻어준다면 그러면 금요일에는 조금 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우는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만하고요. 엔비디아 GTC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웰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막 쌓아놓고 있는 게 블랙웰이죠. 근데 블랙웰 울트라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루빈에 대해서 공개가 되긴 됐는데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직 뭐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호퍼칩, 그러니까 H100, H200 대비해서 50배의 수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블랙웰보다 좀 더 좋은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나쁘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웰에서 바로 그냥 루빈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개량해서 신버전을 만들고 루빈을 만든다라는 건 이거 블랙웰 발열 못 잡는다더니 루빈도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베라 루빈 이름이 베라 루빈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래요. 뭐 암흑 속에서 뭐 천체를 발견한 뭐 그런 그 과학자, 물리학자 이름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라는 CPU고요. 루빈은 GPU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루빈이죠. 루빈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CPU, 같이 들어가야 되는 CPU도 개선을 해서 베라 루빈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출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루빈을 좀 더 일찍 당겨주는 게 필요했는데 갑자기 블랙웰 울트라 나오고 베라 루빈 나와버리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이러면
아쉽네라고 작용을 하는 거죠. 딥시크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딥시크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실존적인 위협이 맞다. 그렇지만 딥시크도 점점 발전하면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엔비디아에게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딱 요 정도, 3개 정도로 나뉘어 있어서 그냥 끝났네? 이러고 약간 끝난 그런 느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3.3% 흘러내렸는데 요 위에 제가 따온 게 UBS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AI에 대해서 실제 밸류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계속 지금 바이 더 딥, 싸질 때 AI를 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조금 길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에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AI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잊었잖아요, 우리가. 실적 잘 뽑아내고 있는데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려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기회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UBS는 얘기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실망감이 좀 컸다.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GM이랑 연계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GM이랑 연결이 되면 당연히 그거겠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GM 공장들을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그 피지컬 AI, 원래 피지컬 AI 얘기할 때 그 로봇 데리고 나왔었는데 사실 자동차에도 AI 갖다 넣으면 자율주행차가 똑똑해지면 그것도 피지컬 AI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업에 좀 뛰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되긴 하더라고요. 괜찮네, 흥미롭네 라고 느껴졌지만 로봇을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그에 비해서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장에서 만약에 그 GTC 테마주를 찾는다면 자율주행차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또 빨간 빛으로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장하시던 분들이 다 뭔가 어디 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보면 계속 뭔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 야 이럴 때 사야지 뭐하냐라고 했던 얘기가 최근에는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만약에 지금 사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은 조금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는, 계속 빠지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들도 좀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흘러내리는 하락세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럴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뭐 위협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런데 어떡할 거냐. 그냥 저렴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안정적인 주식을 사자라고 해서 콜게이트 아시죠? 치약,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랜만이네요. 진짜 안 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펩시코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요거는 또 이제 쓰레기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리고 레이몽 제임스 파이낸셜, 트래블러스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참 재미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약간 피신해 놓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히나 패션 쪽에서 랄프 로렌을 콕 집었더라고요. 랄프 로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미국의 패션을 대표하는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많이 회피할 수 있는 기업인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주가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전히 테슬라죠. 또 저점을 깰까 걱정입니다. 5% 급락이 나왔고요. 오펜하이머에서는 이제 진짜 CEO 머스크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이 악재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목표가 떨어지고 있고요. 진짜로 이제는 CEO 리스크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루시드를 높게 평가를 했어요. 루시드를 평가를 하면서
AI와 연계해서 잠재력을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GM의 결합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에서 루시드를 보는 관점도 그렇고 이 자동차, 전기차 쪽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또 다른 AI의 어떤 모멘텀을 폼팩터를 가져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당분간 자율주행차의 어떤 랠리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시간 함께하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지난 이틀간의 반등을 뒤로하고 또 한 차례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조금 전반적으로 지수를 계속 끌고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뭐 BID에서 뭐 초고속 충전 기술 이런 걸 내놔가지고 조금 그런 게 테슬라 주가에 약간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BID 외에도 뭐 샤오미에서도 올해 전기차 인도량을 뭐 30만 대에서 35만 대로 늘리겠다 그런 인도량 목표를 좀 상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엔비디아도 어제 결국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조금 이 GTC 컨퍼런스 진행하면서 이제 젠슨항 CEO 기조연설에 따라 조금 AI 하드웨어 섹터 전반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딥시크 이후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걸 되돌려 세우지 않을까 기대는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도 하고 여전히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계속 짓누르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을 돌려 세우는 데는 역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제 좀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서려면은 결국 오늘 이제 밤에 내일 있을 FOMC에서 뭐 파월 의장이 조금 시장에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결국에 4월 2일 날 그 관세 부과 관련해서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한 관세를 뭐 부과를 하던 이제 관세를 부과 안 하던 그 관세 어쨌든 좀 명확한 그 지침이 나와야 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이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뉴욕 증시를 하나의 큰 팀이라고 봤을 때 꼭 해줘야 되는 선수 둘을 꼽자면 엔비디아랑 테슬라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계속 부진하고 계속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전은 역시 FOMC에서 만들어질까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할 얘기가 많은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예, 둘이 어제 이제 좀 긴 시간 통화를 했는데 결국 그래도 뭐 완전히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휴전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좀 미국 증시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이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거는 금리를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를 어느 정도 현재 WTI 기준으로 배럴당 65불에서 70불 사이 그 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이제 전화통화 내용은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해서만 일단 즉각적인 휴전을 동의한다 그런 소식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공식적 발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직접 통화를 하고 좀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서로 좀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평화협정에 많은 논의를 계속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은 약간 좀 뭐 유가가 어제 그래서 이제 좀 장 초반에만 해도 유가가 WTI가 한 1.5%까지 상승하던 게 이게 급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닌 게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빼놓고 이제 둘이서만 그렇게 협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어제 또 했다 보니까 결국 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괜히 좀 불안하겠죠. 예, 그래서 휴전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상황은 나아지고 있겠죠.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주식에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는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쪽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내용이 좀 발표가 됐다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주 이렇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내놓고 있는데,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펀드 매니저들을 보니까, 현재 미국 주식 보유량이 역대 최대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폭으로 지난 설문조사 대비해서 축소된 건데, 현재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대다수가 2023년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미국 주식 비중을 갖고 있다 하는데, 결국 이게 미국 주식을 팔고 다들 최근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EU, 영국,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정말 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현재 2021년 이후로 이제 EU 지역의 주식 비중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나오면서 확실히 좀 최근에 좀 주식시장 흐름이 미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국가로 좀 가는 게 계속해서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차별화 장세를 거의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이어왔다 보니까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야기하는 쪽도 꽤나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지 주도하에 이 정부 지출을 워낙 줄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정부 지출도 어느 정도 이 국가 경제 돌아가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출을 줄이는 반면 이제 EU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이 미국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재무장을 하자라면서 국방이랑 인프라 지출을 늘린다고 하니까 확실히 조금 돈을 많이 이제 지출한다, 그런 쪽 국가로 이 자산이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 예외주의 테마가 좀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약세장에 본격 진입한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IB들에서 다들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만한 시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상황은 그냥 이제 뭐 미국 증시에서 리스크를 이제 리스크 오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빨리 좀 최근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다. 결국에 이게 현재 미국의 좀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4월 2일 날 관세 관련해서 명확한 발표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은 결국 다시 한번 가파른 매수세와 함께 미국 증시도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가파른 반등을 다시 보이려면은 이게 결국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단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일단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규제 완화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또 세금 감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 모든 정책이 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뭐 미국 증시도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아직 관련해서 하나도 뭐 제대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뭐 미국 증시 여전히 뭐 올해 유럽이나 중국,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단기 바닥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지표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랑, 그리고 CNN 피어인 그 그리드 인덱스가 대표적인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현재 AAII 전미 개인 투자자 투자협회의 투자 심리만 봤을 때는 사실상 2009년, 2022년 이 시장 바닥을 기록했을 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과거 지표만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항복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 이 공포와 탐욕 지수만 보아도 현재 수준이 202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보니까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극단적 공포에 들어서면은 좀 증시가 단기 바닥을 경험했던 이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S&P 500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좀 급락을 했어도 여전히 아직 지난주 목요일 수준을 하락은, 그때까지는 하락은 안 했는데,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이 일시적으로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세장이 아니라 리밸런싱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만 빠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미국으로 언제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목표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좀 잘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또 미국 증시의 어떤 기대감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의 메인 이벤트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GTC였습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CEO의 엔비디아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상 중요했지만 특히 작년부터 한 재작년부터 더 이제 많이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AI 혁명이 시작된 뒤로부터는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뭐 아무래도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AI 기반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50% 이상의 이제 로봇들에서 엔비디아 칩을 탑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뭐 어제 좀 솔직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많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그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젠스당 CEO가 그동안 시장에 이 AI 하드웨어 섹터가 조금 주가가 재미없어진 거는 딥시크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관련해서 일단 해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AI 추론 관련해서 이게 추론 시장이 커짐에 따라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앞으로 100배나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론 시장이 점점 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엔비디아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상위 4개, 미국의 상위 4개 하이퍼스케일러사인 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이 4개 공급사한테만 작년 1년 동안 이제 호퍼 H 시리즈를 출하량 130만 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2개월 2025년이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4개 고객한테 블랙웰 GPU를 360만 개 출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더 가파른 속도로 현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젠슨왕 CEO는 최근에 뭐 딥시크 이후로 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 지출을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지만 2028년까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1조 달러에 도달할 거다라는 강한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시장에 실망적인 거는 왜냐면 이제 지난 1월 달에 그 CES 행사할 때 거기서 젠슨왕 CEO가 나와가지고 좀 너무 많은 걸 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CES에서 너무 많은 기술들을 선보였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CES에서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이름만 좀 바뀌어가지고 뭐 엔비디아 헤일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긴 했는데 이게 다 결국에 기존에 지난 CES 행사에서 공개했던 그런 엔비디아 자율주행 전략 범주 내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선 이런 것도 조금 실망 매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이 엔비디아 다이나모라는 새로운 AI 팩토리 운영 체제를 발표했는데 이 엔비디아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모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 제한된 전력 내에서 AI 추론을 더 최적화해가지고 AI 추론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핵심은 현재 이 전력 관련해서도 딥시크 이후로 계속해서 AI 관련한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전력 수요가 뭐 계속 끊임없이 증가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딥시크 이후로 좀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 이 다이나모 출시도 이게 좀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증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을 현재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 CEO가 분명히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제한될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 전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이 다이나모라는 전력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출시하다 보니까 확실히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이 엔비디아 GTC 행사 이후로 조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원자력 발전 업체들, 뭐 오클로나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SMR 업체들도 확실히 조금 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쉽게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엔비디아가 좋은 점을 하나 발표한 거는 이 신제품 로드맵을 좀 여러 개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뭐 깜짝 공개한 부분은 이제 블랙웰 울트라고 베라 루빈 그리고 루빈 울트라 이 루빈 울트라 관련해서는 공개를 안 할 거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근데 25년 하반기, 26년 하반기, 27년 하반기 이렇게 1년마다 순차적으로 새로운 제품 로드맵이 출시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축적해주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이게 블랙웰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이 발열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루빈 시리즈가 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6년 1분기 또는 올해 말에 미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존의 좀 로드맵이었던 26년 하반기에 출시될 거다, 베라 루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 약간의 실망은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게 상세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뭐 블랙웰 같은 경우에 GPU가 72개 탑재됐는데 루빈은 GPU가 576개씩 탑재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게 엔비디아의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GPU가 탑재되고 그 안에 더 많은 다른 부품들이 탑재되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좀 있기는 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시장에 좀 깜짝 공개 중 하나는 이 신규 플랫폼 엔비디아 파인만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뭐 세부 내용은 따로 공개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호퍼, 블랙웰, 그다음 루빈 다음에 이제 2028년에 파인만을 출시할 거다. 뭐 이 정도 내용을 보여줬고요. 근데 결국 이제 블랙웰에서 루빈 넘어갈 때도 거의 GPU가 한 8배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국 루빈에서 파인만 넘어갈 때도 GPU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결국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꾸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결국 이제 좀 결론은 하는 것 같습니다. CES에서 지난 1월 달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다.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로봇이 뭐 상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산업이 될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CES에서 관련한 기술들을 너무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게 없었다.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면은 결국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사실상 CES에서 너무 많이 공개했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뭐 베라 루빈을 넘어서 이제 파인만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를 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따로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또 시장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호퍼에서 블랙웰 넘어갈 때도 조금 아무래도 블랙웰이 더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루빈도 마찬가지고 파인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내일 이제 개장할 때는 이 엔비디아 젠슨학 CEO가 이 GTC에서 애널리스트 Q&A 데이를 갖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관련한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만한 AI 인프라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엔비디아가 뭐 정말 많은 신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다 이제 모든 시장을 집어삼키겠다 그런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보니까 좀 엔비디아 뭐 지금 당장은 좀 마진이 약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뭐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오늘도 말했으니까 좀 마진 회복 다시 될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 계속해서 좀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은 주가가 조금은 뭐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현재 뭐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사실상 엔비디아 없으면 전 세계 어디든 뭐 AI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만큼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뭐 젠슨 왕과 엔비디아가 잘못한 건 없네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을 뿐인 거죠. 이걸 조만간 좀 극복하고 엔비디아가 다시 AI의 제왕으로 떠오를 때까지 조금 더 역시나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에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또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확실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좀 늘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뭐 대외 매크로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또 여전히 트럼프 변수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트럼프의 목격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인판의 어떤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은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데 다만 일단 기관 시장 쪽에서 진입한 물량들도 꽤 있을 거고 특히 또 코인이 제도권 자산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 궁극적으로는 당장 크게 시장을 뒤집을 만한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뉴스 플로우가 형성되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은 남아있다. 하지만 시세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개당 가격 1억 2천만 원 정도, 예. 8만 달러 초반선 정도가 지금 거래 가격인데 글로벌 코인 시장 거래량이 지금 올 초 대비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특히 국내 코인 거래 시장 거래량이 뭐 한때는 코스닥, 코스피 합산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루에 2조, 3조, 많아도 4조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특히 이번 주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미국보다 비싸게 코인이 거래가 되는 실질적으로 또 환율을 적용하다 보면 2에서 3%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아예 코인을 그렇게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투심이 좀 많이 오히려 사그라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난 이 연말과 연초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지금은 확실히 당분간 조금 이렇다 할 모멘텀 발견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 중에 지금 8만 2천 달러인데 20만 달러까지 뭐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기업들, 기관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경우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요 큰 기업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을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 비트코인의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일종의 뭐 공급 불안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며칠 전에 그 솔라나가 알트코인 선물 시장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뒤를 이어서 알트코인으로 세 번째 사례인데 분명히 기업과 기관 시장에서 코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시도가 올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특히 또 과거 데이터를 보는 분들은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반감기의 시기가 어쨌든 이제 작년에 도래를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과거 데이터를 반추하는 분들은 그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매수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관이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투자 수요가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분위기다라고 또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집되다 보니까 20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냐. 특히 또 사실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국내에서도 뭐 거의 2억 원 가까이 갔던 사례가 불과 몇 달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으나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자산 시장의 하나로 분명히 편입이 됐고 특히 이 시장을 워킹하는 플레이어들 과거 대비 지금은 레거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크로 흐름과 전혀 별개된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과거 데이터만 보고 예측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존재와 위치가 좀 달라졌다.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말씀하셨던 레거시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반감기 이런 거 보고 수급 보고 또 고래 이런 분들 움직임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쪽에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뭐 고래가 요즘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거 쫓아서 빠져나가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을 사실 다른 자산 대비 트래킹이 좀 쉽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디서 어디가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이제 IT라든지 그쪽에 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추종하세요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또 코인 시장이 현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곳에서 실제로 선물 서비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시카고 선물거래소 앞서 말씀드렸던 CME에서도 하루에 지금 일간으로 소화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태워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거 대비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분명 매크로 흐름과 연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 자산과 비슷한 흐름의 시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선물 시장 쪽에 많은 기관들을 쫓아다니면 또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쫓아다니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오래 날 수 있는, 특히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분명히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변수가 너무 많았고, 특히 또 많은 코인을 굴리는 분들의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시장이 휘청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물 ETF 시장에 비트코인이 편입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매크로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10분 이해는 하나, 다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중동 전쟁이 다시 또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금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커플링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매크로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래라는 분들을 추종하는 매매가 100% 맞지 않죠. 맞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확산됐는데, 이게 사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뚜렷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매매를 하시던 분들의 스타일이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는 뭐 고래를 쫓아다니거나 어떤 수급의 영향력도 크게 받겠지만, 오히려 제도권의 어떤 매크로 변수와 이슈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보다는 기술주와 어떤 영역을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 심리에서, 투자 전략에서 녹여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ETF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에서 솔라나, XRP, 카르다노,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목받은 이 세 가지 알트코인을 ETF에 추가한다는 방안이 들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별 알트코인의 ETF 상품화는 필연적인 이슈로 다들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되게 먼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들어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작년 그렇군요. 7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알트코인을 자산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정하고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 알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의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의미, 특히 미국식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대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을 육성하는 전략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조금 더 코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흐름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투기나 가격적인 변수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작된 이후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현물 ETF에 알트코인이 편입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어떤 혼란을 주거나 그런 건 또 아니구나, 오히려 매크로 변수를 더 많이 중요하게 보는구나라는 것도,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의 현물 ETF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일종의 뭐 인덱스 바스켓 투자 그런 형식의 상품들도 파생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청하는 투자 운용사들의 부담도 지금 오히려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움직임은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특히 미국식 또는 미국인들이 운용하고 미국식 내러티브를 잘 따르는 코인들은 저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 바스켓 상품으로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그 지금 알트코인을 하나하나의 코인이라기보다 이제 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코인 가격으로 어느 정도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알트코인의 ETF는 좀 필연적인 구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쪽에서는 분명히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코인 얘기보다 CBDC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부터 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CBDC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코인에게 수혜다 또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되는 건데요. 블록체인의 어떤 분산 원장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국가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낸다라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매우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국가에서 이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미 블록체인을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당시 뭐 QR 인증이라든지 사실 그 밑에 이미 다양한 기술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이 이미 녹여져 있습니다. 특히 코인을 뭐 발행한 곳도 있고 코인을 발행하다가 중도에 멈춘 곳도 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정부에다가 그런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 기업들 상당수가 이미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BDC가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디지털 지갑에 대한 경험을 체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프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깔려서 소비자들이 이런 게 있어라는 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코인 유틸리티 서비스들을 즐기고 활용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CBDC 자체가 큰 어떤 호재다 특정 코인에게 이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OTT라든지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들을 즐기게 된 건 5G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인프라망과 또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이 있었잖아요. 네. CBDC의 보급은 아마 코인 유틸리티 서비스들을 대중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CBDC가 시작이 되면 큰 대기업들, 특히 대형 핀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인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 그 블록체인 인프라가 스며드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인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이 다 그 코인 갖고 하는데 CBDC를 굳이 왜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이겨내 가고 벗겨내 간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비트코인에 대한 외환보유고 편입에는 한국은행이 좀 선을 여전히 긋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이슈는 좀 되게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밝혔을 때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어떤 자본 투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식을 미국이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까보면 결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형태 맞아요. 그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결국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결국 미국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존재하는 것들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테더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이미 달러와 우리의 어떤 그 화폐에 대한 정책을 좀 비껴난 형태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조 단위의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국이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코인을 적극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자산 하나로 편입하기에는 수많은 변동성과 어떤 이슈에 직면해야 되고 또 정부 정책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 특히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코인 정책에 대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정치적 행보, 표심 잡기 하나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결국은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결국 미국의 흐름을 일부는 따라가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결국 맞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정치적 이슈가 가미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죠. 우리가 다시 그 11월, 10월 그때를 기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가상화폐 관련 공약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치적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좀 악재가 되면 그건 참 아쉬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경쟁이 붙으면 보통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다려 보면 앞으로 국내에도 국내 정책 쪽에도 긍정적인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얘기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전략,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 간단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하라라는 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혹자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더리움을 3년간 꾸준히 매수했는데 기본적인 다른 오히려 가치주보다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분할 매수가 꼭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한 건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기술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점진적인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모멘텀과 내러티브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코인과 분명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 저장으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일단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례고 많이 떨어졌다, 뭐 지금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을 갈 거야라는 막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면서 막 풍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간다라는 거를 기대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2차 저작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빠졌다고 해도 아직도 1억 2천만 원인 거 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단기에 너무나도 많이 달려왔구나라는 걸 새삼 좀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그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 너무한 거 아닌가. 분명히 자산 시장의 하나고 또 우리 지구촌의 많은 자산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그 어떤 자산과 그 어떤 화폐보다도 저는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냥 매달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한때 그 급등락이 계속 반복됐던 그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왜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비트코인은 뭐 계속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시는 대로 적립식 투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별 트레이딩, 모멘텀을 쫓아가는 트레이딩이 적합한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